자, 8번입니다. 다음은 Defy. 의 삼성부 발라드, 그러니까 세속곡인 거죠. 자, Defy가 지금 언급이 됐어요. 매번 우리는 조스킹 데프레하고 끝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조스킹 데프레에 가기까지 그 과도기 사람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촘촘히 알아둘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부 발라드 우리가 이 당시 15세기 전반에 대한 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도요. 시험 문제에서 우리는 조스킹 데프레 하나 보면 우리가 그 르네상스를 끝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생각보다도 이 15세기가요, 포브르등과 관련지어가지고 14세기 작품들과 그 15세기 영국의 어떤 그 작품들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나온 문항들도 있었고요. 생각보다도 꽤 많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또 15세기 전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Defy는 삼성부 발라드, 지금 이렇게 만약 얼굴이 창백하다면 이라고 한 것이 이미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포브르등적인 어떤 기법적인 거에서 영국의 어떤 영향력을 있었던 그 시기의 작품이라는 것을 세속음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선율을 차용한 사성우 미사곡, 그러니까 세속음악을 갖다가 차용해서 만든 정선율 미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선율 미사의 최초 그 세속음악을 차용한 사람 우리가 Defy라는 사람을 정리했었죠. 미사에서 글로리아의 일부분이다 라고 나왔어요. 만약에 얘가 글로리아가 없었다면요. 이 악곡이 무슨 악곡이냐 라고 했었어요. 글로리아 인의 체세스 데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아, 통상미사 중에 하나는 글로리아 악장이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또 앞으로 또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엄청 많아요. 글로리아는 뭐 또 슬라빅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야 될 것이고.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차용이 되죠. 어떻게 이 도도시라 선율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비읍으로, 니은에 있던 것이 비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음가가 지금 단위박이 4분의 3으로 기보가 되어 있는 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음가 자체도 지금 달라졌고 그거를 갖다가 2배 늘려서 연주를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냐면 정선율로 가져다 쓸 때 그냥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정선율을 변형이 된 형태들이 지금 반영이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느 성부에서 가의 악곡에 여기에서 아까 해당되었던 부분 니은의 선율이 어디에 지금 비읍 정선율, 테누르 선율 부분에 차용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선율이라는 것이 16세기 대입법에서 카운투스 피르무스라고 하죠. 그래서 CF 미사, 정선율 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미사곡에서 정선율이 어떤 모방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서술할 거. 그러니까 이걸 악보를 그대로 보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단위박 4분의 3박자 전선율이 어때요? 단위박도 바뀌고 원래 음가를 2배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확대 모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요. 그 르네상스 시대를 막 들어가면 그 캐논 기법적인 것들을 보면서요. 네덜란드 캐논 이렇게 나오면서 그거를 이제 동도 모방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행을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이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리듬을 가지고 확대하거나 축소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티브 선율을, 주제 선율을 어때요? 리듬을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음가를 지금 어땠다는 거? 확대 모방했다. 이게 키워드가 꼭 되셔야 돼요. 꼭 나와야 될 단어가.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듀파이를 비롯한 15세기 작곡가들이 비읍 성부 아래 이거를 추가하여서 자, 지금 뭐예요? 지금 시옷을 추가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가장 일반적인 특징. 제가 여러분들 시험 보기 직전에 아마 그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들배에 있는 인덱스들만 이렇게 제대로 한번 좀 보세요. 이런 어떤 제목들을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아마 들배 인덱스에서도 일반적인 특징에서 사성부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거는 뭐 꼭 들배뿐만 아니라요. 어떤 책에서든지 르네상스 시대를 막 들어가면은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키워드인데요. 그냥 그거를 외우면은 사성부가 됐대. 이거는 외웠지만 사성부가 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음악사적으로 발전이 있었을 것인가까지 가야 됐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성부 구조를 일반화한 이유를 지금 그러니까 테노르 밑에 뭐라고 생깁니까? 컨트라 테노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테노르 밑에 컨트라 테노르를 갖다가 붙인 그게 일반화된 이유를 갖다가 무슨 관점으로? 화성적 관점으로 서술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선생님. 이 지문이요. 아까 제가 뭐부터 출발을 했었냐면요. 영국의 영향이어서요. 사마음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꽤 많이 보여지죠. 라돔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거가 일전이가 돼서 마치 포블 등의 어떤 모습들이 좀 닮아져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음향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가 이러한 어떤 사성 구조를 일반한 걸 화성적 관점으로 지금 풀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선생님, 요게 지금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은 지금 어떠냐면 마치 세속음악적인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의 세속음악이라는 것은 14세기의 어떤 칸틸레나적인 어떤 양식을 추구했던 그 시기의 어떤 세속음악적인 부분들하고도 굉장히 좀 유사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그런 어떤 화음의 음향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추구를 지금 다른 어떤 장르 세속음악과 미사음악과의 어떤 연결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뭐가 돼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요. 지금 여기에 뒷파일 자, 정답지를 보면서 갈게요. 테너르 성부 아래 컨트라 테너르 선율이 이제 어때요? 최하 성부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중세까지만 해도 삼성부 그게 의미하는 거가 뭘까요? 그냥 세 개를 써서? 아니에요. 삼성부는 바로 뭐예요? 테너르 성부. 가장 최하 성부는 뭐였었어요? 테너르 성부였었어요. 이 테너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는 어떠냐면 테너르가 굉장히 중요한 선율이에요. 그래서 뭐 그레고리안 챈트에 있는 선율을 가져다가 쓴다든지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최하의 있는 성분의 선율들이 그 기능은 뭐냐면 그냥 하나의 선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최하 성부로서 수평적인 어떤 선율적 기능만 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어떠냐면 밑으로 내리면서 우리가 선율적인 거의 진행이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진행은 순차적으로 가는 진행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콘트라 테너르가 생기는 이 선율은 파, 도, 솔 하면서 널뛰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의 어떤 중요한 기능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 밑에 컨트라 테노르라고 붙였던 이것이 하나의 무슨 기능을 담당하냐면 베이스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을 축으로 해서 이런 어떤 수직 음향에 대한 어떤 고려까지도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수평적 선율적 기능만을 한 것이 아니라 수직적 음향의 화성적 기틀이 되는 베이스의 기능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여기에서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자 보세요. 이 작성막법에서도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2점짜리에서만 낼 수도 있는 문제로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굳이 애우지 않아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또 하나 정도 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이게 사성부 발달, 이게 과거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사성부가 나와서 어땠는데 그래서 어떤 영향을 준 건데 어떤 발전사가 있는 건데 발전사적인 측면의 의의를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아까 세종실록에서에 나와 있는 그 음악의 어떤 특징을 나열해서 그 특징을 애우는 것보다도 이 음악의 왜 조명 이런 어떤 음악적인 어떤 사건들 그리고 문헌에 담아 있는 내용이 왜 언급이 됐는지 그 의의를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래서 작성 방법은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시사점 그리고 이 발전 과정에서의 브릿지들적인 부분들을 이게 왜 나왔는가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문제로 마지막 문항들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준을 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요, 자, 선생님들이요, 요렇게 나왔던 것은요, 그나마 좀 쉽게 나온 거예요. 사실 아시죠? 모의고사가 좀 더 어렵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더 완벽하게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심지어 이걸 어떻게 냈었었냐면 정선율 변형이고 세속음악 그대로 차용한 거 맞아요. 근데 얘는 리듬을 갖다 늘려놓으니까 바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어땠냐면 역행된 걸로. 선율이 역행이 돼가지고 아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덜란드 캐논의 기법에서는 우리가 동동 모방을 해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고 역행, 전이, 그 다음에 리듬을 축소하고 확대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리듬을 축소하고 확대하는 거는 금방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형태가 또 이런 부분이어서 테노르 선율이 좀 이상하네 라고 해서 금방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역행으로 해가지고 선율구가 거꾸로 가서 읽었었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시험장에서는 생각보다도 당황스럽거든요. 저는 역행이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역행을 쉔베르크에서 굉장히 쉽게 낸 편이죠. 네, 그건 직접적으로 쉔베르크에서 누구나 역행이 나올 줄 알고 있는데 다음번에 역행이 나오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역행 전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여러분들은 역행 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생각보다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역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행을 그렇게 낼 줄 알고 선율관계 해가지고 정답 역행 해가지고 냈었던 거였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그러면은 이 확대되는 거에서 끝 할 것이 아니라 변형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건지를 알고 거기에 있는 판 맞으면 내가 뭐 네덜란드 캐논의 어떤 다양한 기법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정리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4성부 발전했다면 그렇다면 3성부와 4성부 이거는 곧 무엇에 대한 정리냐라고 하냐면 중세 음악과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 중세 다성과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 음악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르네상스 매번 들어가면 대위법이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이 대위법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다성음악, 그러니까 다성음악 안에서 포인트를, 카운터 포인트죠. 대위라는 것은 그 수직적 음향에 대한 고려까지 가는 거가 바로 중세 폴리포니와 그 다음에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폴리포니 다성음악과의 결정적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부수가 그냥 단순하게 숫자 3, 숫자 4가 아닌 그 음악사적인 어떤 발전사적인 측면을 가져오는 중요한 거였다라는 거를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교재에서도 제가 별표까지 조금씩 별표까지 이렇게 쳐가면서 미사 얼굴이 창백하다며 글로리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조금씩 페이지 그랬구나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올해 관광을 하셨건 내년에 보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올해 이제 합격하실 분들은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이렇게 지금 이때 제가 별표 쳐놓은 부분 원래보다 늘려나는 것으로 정선율이 있었다고 제목까지 지금 이렇게 있죠. 아까 우리는요 2배 2분의 2라고 써 있었을 거고요. 여기는 지금 2분의 3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3배가 늘어난다. 아까 우리는 2배가 늘어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